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계기판 보기가 무섭잖아요. 셀프 주유기 앞에 서서 기름 넣다 보면은 금액이 올라가는 속도가 리터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른 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경유 넣는 분들은 더 화나실 거예요. 분명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야 정상인데 주유소 전광판을 보면은 경유가 위에 찍혀 있어요. 서울에서는 경유가 리터당 1954원이에요.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화물차 모는 기사님들, 경유 SUV 타시는 분들 아마 지금 혈압이 같이 올라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드는 의문이 하나 있잖아요. 아니 기름값이 오르면 다 같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경유만 유독 더 미친 듯이 뛰는 거지? 혹시 정유사들이 짜고 치는 건 아닌가? 실제로 정부가 나섰어요. 대통령이 직접 정유사를 향해 폭리, 반사회적 악행이라는 표현까지 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뉴스만 보면 정유사들이 나쁜 짓 했구나 싶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뉴스에서 이란 전쟁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데 이게 왜 한국 주유소 기름값이랑 직결되는지 구조를 알아야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됩니다.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을 통해 빠져나와요.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된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 같은 곳인데 이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이 겨우 33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 정도예요. 이 좁디좁은 물목을 하루에 유조선 수백 척이 지나다녔는데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이 길이 사실상 막혀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유조선 1000척 이상이 바다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멈춰 섰어요. 기름을 싣고 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공급이 물리적으로 차단됐으니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약 40% 가까이 뛰어서 배럴당 119.5달러를 찍었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모든 석유 제품이 비슷하게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어요. 서울 기준으로 경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54원인데 휘발유가 1930원이에요. 경유가 더 비싼 거죠. 이게 왜 이런 건지 이해하면은 정유사 담화 프레임이 왜 허술한지가 바로 보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면은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같은 다양한 제품이 나와요. 근데 이걸 공장에서 빵 구울 때처럼 오늘은 경유를 많이 만들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원유를 넣으면 각 제품이 일정 비율로 나오는 구조거든요. 쉽게 말해서 닭 한 마리를 삶으면 닭다리 2개, 가슴살 2덩이, 날개 2쪽이 나오잖아요. 닭다리가 인기 많다고 닭다리만 4개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경유 수요가 폭발해도 경유만 더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경유를 쓰는 데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세요. 화물차, 버스, 건설 중장비, 산업용 발전기, 대형 선박 전부 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멈출 수 없는 것들이에요. 택배 물량이 밀린다고 화물차가 경유 안 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반면에 휘발유를 쓰는 일반 승용차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면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수라도 있어요. 경유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수요가 가격에 반응하지 않아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탄력적 수요의 전형적인 사례죠. 여기에 유럽 변수까지 겹쳤어요. 유럽은 디젤 차량 비중이 다른 대륙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인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미 경유 재고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이번 이란 사태로 중동산 원유까지 막히니까 유럽과 아시아에서 경유 확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수요는 줄일 수 없는데 공급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막힌 거예요.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역전한 건 누가 짜고 친 게 아니라 글로벌 수급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해지잖아요. 정부는 왜 이런 구조적 원인을 말하지 않고 정유사 담합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걸까? 여기서 이야기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정부가 올해 초에 뭘 했냐면 유류세 인하 폭을 슬쩍 줄였습니다. 2021년부터 서민 경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유류세를 깎아왔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2026년 들어서 인하율을 축소한 거예요. 휘발유는 센트에서 센트로, 경유는 센트로 줄였어요. 이게 숫자로 얼마냐면은 리터당 25에서 9원 정도가 자동으로 올라간 겁니다. 국제 유가가 한 푼도 안 올라도 정부의 세금 정책 변경만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는 구조가 된 거예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이미 정부가 기름값을 밀어 올려 놓은 셈이죠.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정부가 세금을 올려서 기름값이 올랐어요. 거기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까지 폭등했어요. 두 가지가 겹쳐서 소비자 체감 가격이 폭발한 건데 정부는 자기가 기여한 부분은 쏙 빼고 정유사한테 모든 화살을 돌린 겁니다.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어놓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밀었다고 소리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보면은 더 선명해져요. 기름값 바가지,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 이게 경제정책 담당자의 언어예요? 아닙니다. 이건 선과 악을 나누는 정치적 언어예요. 근데 국내 정유사의 도매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시면은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한국 정유사의 국내 공급 가격은 매일 변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시장 시세에 원달러 환율을 곱해서 기계적으로 산정됩니다. 임원들이 모여서 이번에 좀 올리자 이런 게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 가격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인 거죠. 주유소 소매 가격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각각의 주유소가 독립적인 자영업자로서 자기 판단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거지 정유사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쯤에서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전쟁 터지고 며칠 만에 가격이 바로 올랐잖아. 국제 유가가 반영되려면은 2, 3주 걸린다던데 이건 좀 수상하지 않나?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 뭐가 벌어지냐면은 도매상과 주유소들이 기름이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확보하자고 달려드는 매입 경쟁이 벌어져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더 오르기 전에 오늘 가득 넣자라는 심리로 주유소에 몰려듭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유통 마진이 일시적으로 팽창한 거예요. 담합이 아니라 공포에 기반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정유사 실적을 뜯어보면은 더 명확해져요. 만약 4개 정유사가 담합을 했다면은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가져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GS칼텍스는 정유 부문에서 큰 흑자를 냈는데 S오일은 같은 정유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어요. 같은 기름을 팔면서 한 곳은 돈을 벌고 한 곳은 손해를 봤다는 건 담합이 아니라 각자의 운영 효율과 재고 관리 차이에서 온 결과라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정부가 이런 시장 구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경제 관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도 기초 경제학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런 프레임을 쓸까?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정부가 지금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뭐냐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동안 사문화되어 있던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예요. 쉽게 말해서 기름값 상한제. 정부가 이 가격 이상은 안 된다고 강제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듣기에는 좋죠. 기름값에 상한선을 두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요. 근데 경제학에서 가격 상한제가 왜 위험한지 대학교 경제학 원론 첫 학기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강제로 묶으면은 뭐가 벌어지냐면은 공급자가 손해를 보기 시작해요. 주유소 입장에서 도매가는 국제 시세를 따라 오르는데 소매가는 정부가 상한선을 걸어 놓으면은 팔수록 손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판매를 줄이거나 아예 기름을 안 팔아요. 전국적으로 기름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쌀값이 한 감에 30만 원인데 정부가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겠다고 선언하면 농부들이 쌀을 창고에 쌓아놓고 안 내놓아요. 시장에서 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음성적인 거래가 생겨요. 뒷골목에서 한 감에 40만 원에 파는 암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기름도 똑같아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이 사라지고 블랙마켓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경고예요. 더 치명적인 건 재정 문제예요. 석유사업법에 의하면은 최고 가격 지정으로 정유사나 주유소가 손해를 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그 차액을 보전해줘야 해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데 국내 가격은 상한선으로 묶여 있으면 그 사이의 격차를 전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름값 이야기인데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할 부동산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이 구조의 복사판이거든요. 정부가 기름값에서 쓰는 논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래요. 가격이 오른 건 특정 집단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집단을 처벌하겠다. 정유사가 악당이에요. 부동산에서는 어떤가요? 집값이 오른 건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집단을 처벌하겠다. 다주택자가 악당이에요. 프레임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 뭐라고 했었는지 보면요. 다주택 보유가 혼인과 출생 거부를 유발하고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국가 추락 위험까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 병폐라고 규정했어요. 이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요. 감정적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가격을 올린다는 논리, 직관적이에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시한폭탄이 뭐냐면 2026년 5월 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예요. 5월 10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기본 세율에 더해서 2주택자는 플러스 2%포인트, 3주택 이상은 플러스 4%포인트의 가산세가 붙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은
최고 0.5%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숫자로 볼게요.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아서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고 해봐요. 82.5%를 세금으로 내면 8억 2,500만 원을 국가에 내야 해요. 본인 손에 남는 건 1억 7,500만 원. 10억 벌었는데 8억 넘게 뺏기는 거예요. 이건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몰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이성적인 경제 주체라면은 답은 뻔해요. 안 팝니다. 팔면 손해니까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든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퍼센트 세금을 내면서 파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물 잠김, 영어로 락드인 이펙트예요. 정부의 계산은 이랬어요. 이렇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못 견디고 급매물을 쏟아낼 거다. 그러면 매물이 늘어나서 집값이 내려갈 거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죠. 근데 시장은 정부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벌어진 건 완전히 반대예요.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파니까 거래가 얼어붙었고 매물이 부족해지니까 오히려 값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래 절벽 속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피해를 보는 건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무주택 서민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비극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세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주체가 누구예요? 다주택자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물량으로는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민간 다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새 놓아야 전세 시장이 돌아가는 건데 정부가 이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쓰고 세금 폭탄을 때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서울 성북구 기름 뉴타운에 1,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두 곳 있어요. 각각 977차에 1125채 규모인데 이 두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합쳐서 빵건이에요. 빵건. 2,000세대가 넘는 단지에서 전세 물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성북구 전체로 넓혀보면은 전세 매물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0.6% 감소했어요. 거의 %가 사라진 거예요. 관악구 마이너스 0.5%, 동대문구 마이너스 7.2%, 강동구 마이너스 67.4%, 서울 전체로는 마이너스 2%나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다주택자들이 매년 수천만 원씩 나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감당하려면 현금 흐름이 필요해요. 전세는 목돈을 받아두는 거지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걷어버리고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다주택자가 세금 압박에 못 이겨 집을 판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새 주인이 들어와서 직접 살게 되거든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으니까요. 그러면은 기존의 전세로 나와 있던 물량이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증발하는 거예요. 팔아도 전세 매물 사라지고 안 팔아도 전세 매물 사라지고 어느 쪽으로 가든 전세 시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경제학의 조세 귀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세금을 누구한테 매기느냐와 실제로 누가 그 세금 부담을 지느냐는 다를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정부가 빵집 사장님한테 밀가루세를 왕창 때렸어요. 빵집 사장이 그 세금을 혼자 다 감당할까요? 아니죠. 빵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 세금을 내는 건 빵집 사장이지만 실제로 그 부담을 떠안는 건 빵을 사 먹는 소비자예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정부는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매겼어요. 근데 실제로 그 부담을 지는 건 무주택 세입자들이에요. 전세가 사라지니까 월세로 내몰리고 월세 가격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2025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월세가 124만 원을 돌파했어요.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는 131.85를 찍으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악당으로 세워서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맡고 있는 건 그 다주택자의 집에 새 들어 사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인 거예요. 정부가 가장 보호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이게 조세 귀착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기름값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두 상황을 나란히 놓아볼게요.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겹쳐요. 기름값이 오른 진짜 원인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차질과 경유의 비탄력적 수요 구조, 거기에 정부의 유류세이나 축소가 겹친 복합적인 결과예요. 근데 정부는 이 복잡한 원인을 전부 무시하고 정유사가 담합해서 폭리를 취했다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씌웠어요. 집값이 오른 진짜 원인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저금리 시기의 유동성 과잉, 인구 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 요인이에요. 근데 정부는 이것도 무시하고 다주택자가 투기를 해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두 경우 모두 정부의 대응 방식은 판박이에요.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그 집단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정유세는 최고 가격제와 담합조사로 다주택자에게는 82점 양도세 중과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결과도 똑같아요.
기름값에 상한제를 걸면 기름이 시장에서 사라질 거고 다주택자에게 좀 세금 폭탄을 때리니까 매물과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잖아요.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하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심하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정부가 육아 안정을 명목으로 최소시효해서 최대 20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납부한 법인세 초과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번 돈을 정부가 걷어서 기름값 올라서 힘든 사람들한테 에너지 바우처랑 유류 보조금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힘든 서민들한테 지원금 준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수급 구조를 바꾼 것도 아니고 유통 구조를 혁신한 것도 아니고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도 아니에요. 한쪽에서 돈을 뜯어다가 다른 쪽에 뿌리는 일회성 현금 살포. 이게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경제 정책인지 표를 사기 위한 매표 행위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횡재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유사가 육아 급등기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유업은 경기 순환형 산업이거든요. 호황기에 돈을 버는 만큼 불황기에는 수조 원 단위의 재고평가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구조예요. 이익이 날 때는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고 손실이 날 때는 기업이 혼자 짊어져둬야 한다면은 그건 민간 기업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횡재세가 법인세 이후 추가로 부과되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정유사들이 기름을 국내에 안 팔고 해외로 수출해버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시야를 좀 넓혀볼게요. 이런 식의 가격 통제와 특정 집단 악마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면은 지금 상황이 더 선명하게 읽힙니다. 가격 통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베네수엘라를 빼놓을 수 없어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인데 차베스 정권부터 시작된 휘발유 가격 통제가 뭘 만들었냐면 리터당 몇 원 수준의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값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피폐한 경제를 만들었어요. 가격을 억지로 낮추니까 정유시설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고 인프라가 다 썩어 들어갔어요. 세계 최대 산유국이 기름을 수입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은 공급이 왜곡된다는 원리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예외 없이 똑같이 작동해요. 부동산에서는 뉴욕이 좋은 예시예요. 뉴욕은 수십 년간 임대료 통제 정책을 유지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면은 건물주들이 건물 유지 보수를 안 하면서 주거 환경이 나빠졌고 임대 물량이 줄면서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의 임대료가 오히려 폭등했어요. 보호하려던 세입자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패턴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씁쓸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 내부 사정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25명이 다주택자예요. 강남 사구에 집을 가진 의원 20명 중 11명이 직접 살지도 않고 임대를 주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어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사회악이라고, 국가를 추락시키는 병폐라고 비난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본인들이 다주택자인 거예요. 더 웃긴 건요. 그 의원들도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안에 집을 안 팔고 있어요. 8% 세금 내면서 팔기 싫은 거잖아요. 본인들이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법이 만들어낸 세금을 스스로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조차 따르지 않는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예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름값과 집값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영역에서 정부가 쓰고 있는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3단계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1단계, 위기가 터진다. 기름값은 이란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집값은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가격이 뛴다. 2단계, 악당을 지목한다. 기름값에서는 정유사가, 집값에서는 다주택자가 타깃이 된다. 담합이다, 투기다, 반사회적 악행이다 라는 도덕적 언어로 프레이밍한다. 3단계, 처벌을 가한다. 기름값에는 최고가격제와 담합조사로, 집값에는 양도세 중과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인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결과는 같아요. 공급이 위축되고 가격이 더 오르고 실제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경제 뉴스가 터져도 본질이 보여요. 정부가 특정 집단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진짜 물어봐야 할 질문은 그 집단이 정말 원인인가?가 아니라
정부가 감추고 싶은 진짜 원인은 뭔가? 예요.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비판만 하고 끝내면 무책임하니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도 짚어볼게요. 에너지 쪽에서는 두 가지가 시급해요. 첫째, 유류세를 국제 유가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항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세금을 낮추고 유가가 내리면은 세금을 올리는 자동 안전장치요. 지금처럼 선거철에 깎았다가 세수 부족하면은 슬쩍 올리는 임기응변식 정책으로는 소비자도 기업도 예측이 안 돼요. 둘째, 중동에 편중된 에너지 수입선을 분산해야 해요. 호르무즈 해협 하나 막혔다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건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너무 허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부동산 쪽은 더 명확해요. 양도세 중과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해서 시장에 묶여있는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어야 매물이 나오고 매물이 나와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거래가 정상화돼야 가격이 안정되고 가격이 안정돼야 전세 시장도 살아나요. 다주택자를 때릴수록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해서 서민만 죽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 정책은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관의 칼이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의 동기를 조율하고 공급과 수요의 물꼬를 트는 조율자의 도구여야 해요. 정유사를 때려잡는다고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고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공급을 죄어서 가격을 더 올리는 결과를 만들 뿐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씁쓸했던 건 따로 있어요. 저는 경제 채널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기름값이 왜 올랐는지,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양도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숫자와 데이터로 풀어드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경제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경제를 자꾸 끌고 들어가니까요. 기름값이라는 순수한 경제 이슈를 담합이다, 폭리다, 반사회적 악행이다 라는 정치적 언어로 덮어버리고 부동산이라는 수급의 문제를 투기 세력이다, 사회악이다 라는 이념의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니까 경제를 경제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정치인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느 정당이 어떤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경제를 정치의 도구로 쓰는 순간 경제를 설명하려면은 그 정치적 맥락을 안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유사 담합 프레임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기름값의 진짜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고 다주택자 악마화 프레임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전세 시장 붕괴의 진짜 원인을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경제하는 사람이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대. 이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건 단순히 저 같은 경제 채널 운영자의 고충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면 뉴스 자체가 프레이밍의 도구가 돼버려요. 정부가 담합이다 라고 말하면 뉴스가 그걸 받아서 담합 의혹 조사 착수라고 보도하고 다주택자가 문제다 라고 말하면 투기 세력 단속 강화라고 내보내요. 팩트가 아니라 프레임이 뉴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유사가 기름값을 올린 게 아닌데 정유사가 악당이 됐고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 게 아닌데 다주택자가 악마가 됐어요. 그리고 그 프레이밍을 믿은 사람들이 정유사를 욕하고 다주택자를 욕하는 사이에 정작 진짜 원인인 글로벌 공급 차질과 유류세 인상, 공급 부족과 징벌적 세제는 조용히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건 프레이밍을 그대로 믿었던 서민들이에요. 기름값 폭등의 진짜 구조를 모르니까 대비를 못하고 전세 시장 붕괴의 진짜 원인을 모르니까 월세 폭등을 그냥 당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뭘 믿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제 뉴스 하나를 볼 때도 이게 진짜 팩트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프레임인가? 를 스스로 가려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요. 기름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면은 왜 올랐지? 를 물어야 하고 집값이 뛰었다는 뉴스를 보면은 누구 때문이라는 건지 그게 정말 맞는 건지를 따져봐야 해요. 뉴스가 가르쳐주는 대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의 방향이 맞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귀찮고 번거롭다는 거 알아요. 뉴스가 알려주는 대로 믿으면 편하잖아요. 정유사가 나빠요 하면 아 그렇구나 다주택자가 문제예요 하면 아 맞네 이러고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그렇게 편하게 살다 보면은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기름값이 왜 오르는지 모르면은 정부가 세금을 올려도 모르고 전세가 왜 사라지는지 모르면은 월세가 2배가 돼도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똑똑하게 정보를 가려내는 사람이 결국 돈을 지키고 기회도 잡아요. 기름값이 오를 때 정유사 나빠로 끝나는 사람과 국제 정제 마진이 올랐으니 주유 타이밍을 조절하자고 생각하는 사람, 1년 뒤에 지갑 사정이 같을까요? 양도세 중과 소식에 다주택자 잘 됐네로 끝나는 사람과 매물 잠김이 올 테니 전세 시장이 더 빠듯해지겠다, 미리 움직이자고 판단하는 사람, 같은 결과를 맞이할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보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숫자와 데이터와 구조로 세상을 읽어드리는 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정치가 경제를 아무리 끌고 들어가도 저는 그 정치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안에 있는 경제의 본질을 꺼내 보여드리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가치라고 믿으니까요. 누군가 악당을 지목하며 분노하라고 할 때 한 발 물러서서 진짜 구조를 들여다보는 눈,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숫자와 메커니즘을 읽어내는 힘, 그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의 경제적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예요. 기름값이든 집값이든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서 가장 의심스러웠던 프레임이 뭐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